그래서 공연이 시작을 하면 1막이 딱 열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비아리스토텔리즘적 구조. 그러니까 비로소 드라마 구조로 넘어가는 그림이 좀 보여서요. 장면이 모든 장마다 다 바뀝니다.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희곡을 읽는 것처럼 보시면, 이 속도감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맥락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비기너가 3막극으로 써내긴 했지만 시간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설명 들어갑니다. 1막 1장 들어가면 이제 방에 모여 들어가지고 에로드 세셸 그리고 당통의 부인인 쥐리라는 애가 나와요. 에로드 세셸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인들과 카드 게임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당통은 쥐리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미 다 지쳐버린 상황으로 이제 상황을 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쥐리한테 당신하고 그냥 음탕한 짓이나 그냥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특히 이 희곡 내에서의 당통은 이미 너무나 이 염세관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추구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로스와 죽음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추구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대사들이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로드 쉐셀은 이제 그 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자기네들한테 힘이 없다라는 걸 이미 짐작한 사람들이 최후의 향락을 벌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장면이 처음에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향락을 즐기고 있는 요 당통과 에르드 셰셰한테 이제 그들의 동지인 까미오 데몰랑하고 필리포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알려줘요. 뭘 알려주느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에베르파가 숙청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에베르파가 숙청되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방금 전에 또 22명이 단두대로 갔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사적 지식을 모르면 이게 에베르파를 지칭하는지를 몰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그거에 의하면 당연히 이 다음에 숙청 대상은 우리가 올 것 같다라는 요 감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까미오랑 필리포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당통한테 이제 격렬하게 설득을 해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필리포는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산악파로 지금 뭉쳐가지고 쫓겨다녔던 온건한 자들을 빨리 우리 팀으로 모아서 우리 세를 불리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다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필리포예요. 그리고 에로는 이제 그만 혁명을 중단해야 될 때가 왔다. 혁명이란 이름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라는 요 주장을 하고 있고, 까미유는 여기서 까미유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까미유한테 어떤 비너의 예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까미유는 끝까지 중립을 취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중립을 취하지만 비너가 주장하고자 했던 인본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캐릭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어쨌든 까미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를 원하는 것은 맞다. 우리도 맞다. 그런데 그 자유를 쟁취하는 방식이 통제가 필요한 것도 맞다. 여기까지가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와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맥락이죠. 이것도 맞는데, 저 친구들이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선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니, 당통, 자네가 이제 수장 자리를 한번 맡아주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까미우는 이 분열해가는 동지들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이런 좀 느낌이 좀 보이죠.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당통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이 극 내내 계속 반복되지만 격렬하게 이제 그리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이 극 내내 반복되는 당통의 주요 정서는 이미 염세예요. 염세. 이미 염세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염세성과 비굴한 이 패배자 의식 그리고 이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취하는 행동이 끊임없이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탐닉하는 겁니다. 나 이미 지쳤다. 니들 또 그런 쉰소리 해봤자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그냥 무력하게 단두대에 댕강할 거야. 나한테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도 말고 나는 그냥 이미 지쳤어. 그래서 난 이런 얘기 듣기도 싫어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바로 한 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 한 장이 끝나고 나면 장면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극 무대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 연출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이걸 어떻게 연출해? 이걸 무대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묻힌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이 영상 매체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안 쓰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한 장소에서만 계속 일어나는 영상 이거 어떻게 보고 있을 거야, 지루해서. 여러분들 우리 거 어떻게 볼 거예요? 한 장소에서 계속 떠드는 거 지루해서 못 보시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 장면을 바꾸는 것도요. 얼마나 계산을 잘 해주셨냐면 밀폐된 공간, 오픈된 공간. 밀폐된 공간,
오픈된 공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변주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닫힘 열림 닫힘 열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이 글로 읽으면은요, 와, 그러니까는 시야가 톡톡 뭐 이렇게 돼요. 이 정말 극작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치도 어떻게 배치하냐면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민중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이야기, 민중들의 이거를 교차로 계속 섞어놨습니다. 담론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그 장면과 장면의 배치에 따라서도. 이 몽타주 기법이 엄청나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이 유치로 가면 민중들이 나누는 그때 당시에 정말 현실적인 언어들, 입장이 각각 다른 천박하지만 현실적이지만 일상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열되는데 그놈들의 혈관 속에는 우리한테서 빨아먹은 피밖에 없어요. 놈들은 우리한테 귀족들을 쳐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족들은 늑대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귀족들을 가로등에 매달았어요. 또 국왕의 거부권이 우리의 빵을 빼앗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놈들의 말대로 거부권을 박살냈습니다. 또 지롱드파 때문에 우리가 굶주린다고 해서 지롱드파도 단두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죽은 자들의 옷을 벗겨 자기들이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바지도 입지 못하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놈들의 허벅지 가죽을 벗겨 바지로 만들고 놈들 몸에 기름을 짜서 숯불로 끓입시다. 자, 갑시다. 가서 구멍난 저고리를 입지 않은 놈들을 때려 죽입시다.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민중, 시민들 차원에서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 첫 장면의 시민들 대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저런 류의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 시민과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현재 자코뱅당을 긍정하는 시민들의 언어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시민들도 민중적 차원에서 저렇게 광장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치 현재 인터넷 게시판에서 열렬히 토론하는 것처럼 저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경로를 펼치고 뭐 술주정뱅이 나와서 토론하고 뭐 이거 다 보여줘요. 보여주는 와중에 여기에 로베스피에르가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저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까지도 어떻게 설득해내는지가 보여져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품성을 갖춘 민중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고 적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민중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천둥번개를 치면서 마침내 이 땅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민중이여, 여러분이 휘두른 칼에 여러분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원한에 눈멀면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의 힘뿐입니다. 적들도 그걸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국민공회에서 대변하는 입법자들은 깨어있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 것이며 그들의 눈은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자코뱅파로 갑시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피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당시에 인기도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민들, 그러니까 의심에 꼽혀있는 시민들 앞에 직접 나왔다고 해요. 국민공회의 실질적인 실권자 위치로 올라가고 나서도 민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꼬민들, 현장에 있는 그 시장 이런 데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 자기 편으로 모으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첫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면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당통은 권력자인데 방해 처박혀가지고 향락을 지키고 있고,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의 과격한 혁명문자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시민들 판에 나가서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양극단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첫 1, 2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밀폐된 국민공회 의원실로 또 바로 바뀌어요. 의원실 내에서도 여전히 아까 설명해드렸던 온건파와 과격파 그리고 혁명파, 얘네들이 서로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이 당연히 펼쳐지겠죠. 이것도 진짜 다 읽어드리면 너무나 믿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제 강추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반대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그거예요. 에베르파 처형하고 난 이후에 리옹에서 반란이 또 일어났거든요. 왕당파 반란이 또 일어나가지고 리옹에서 혁명파였던 샬리에가 죽어요. 왕당파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리옹에 있던 그 혁명파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이 의회에 와서 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장면. 제발 혁명군을 우리 리옹으로 보내서 저 왕당파를 싹그리 쓸어버려 주십시오. 막 이런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설이 훅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이제 찬성하는 의견, 뭐 하는 의견, 이렇게 해서 또 아사리판이 나. 아사리판이 나니까는 그 아사리판을 누가 중재하느냐? 로베스피에르가 또 중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중재를 하는 장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설득을 위해서 어디든 계속 근면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 또 국민공회에 등장을 해가지고 또 아사리팔이 나니까는 또 설득을 하는데 여기서 설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공화국의 무기는 공포이고 공화국의 힘은 미덕입니다. 미덕 없는 공포는 부패하기 쉽고 공포 없는 미덕은 무기력하기 마련입니다. 민중을 수탈할 생각만 하는 자들, 그런 수탈을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자들, 공화국을 투기 대상으로 여기고 혁명을 장사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과는 타협이나 휴전협정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행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저들은 은밀하게 정의의 용광로를 식히려 합니다. 아마 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입법자들이여, 우리 유약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스스로 부도덕한 인간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잔인하게 처단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선량한 민중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애국동지 여러분. 리옹의 형제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법의 칼날은 녹슬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공화국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줄 거라고. 로베스피에르 만세!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여러분들이 공포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요 맥락이 정말 지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의 목을 베에 넘긴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었구나. 이러한 시선이 지롱드파나 왕당파의 시선으로 연구를 하셨던 분들 혹은 그렇게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거지만 지금 요 단락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로베스피에르가 철저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누구한테 공포정치를 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혁명 상황에서도 민중을 수탈하는 투기꾼들, 비도덕적으로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탐닉자들, 탐욕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공포정치를 실행한 거예요. 이렇게 3장이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 인물을 확 조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모든 장면을 동시에 이게 싹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4장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4장 넘어가면 요 국민공회 연설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연단에 올라가서 설득을 해서 다들 로베스피에르 설득에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을 온건하게 나가자고 했던 애들은 덜덜 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는 애들 장면이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살아나가려고 또 다른 수작을 부리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을 넘어가면 당통은 또 어디에 가 있어요? 당통은 마리옹의 창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공회 연단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이 국가 운영에 관련된 장면을 그 장면을 보여주고 바로 몽따주로 뭘 보여줘요? 당통이 마리옹이라는 창부와 함께 은밀하게 이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바로 또 보여줘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이 마리옹의 대사가 이것도 연구할 가치가 상당히 넘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사장은 그냥 그렇다 그러고 넘어갈게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 라크로아가 이제 여기를 찾아 들어오죠. 너 지금 뭐 하냐 이 지금 로베스피에르가 지금 국민공회에서 지금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가고 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진짜 우리 진짜 될지도 모른다. 너 방법을 찾고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길게 또 둘이 또 철학적 논쟁을 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쉽네. 나는 관심 없으니까 가! 라고 와서 다시 마리옹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 장면 넘어가면은 드디어 또 시간이 확 뛰어서 당통이 로베스피에르를 찾아갔어요. 둘이 드디어 대면을 하면서 이 극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가장 최초의 갈등이자 최후의 갈등이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통과 로베스피에르의 서로 이제 그 철학을 통해서 비히너가 살았던 당시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대사들이 다 여기 집약되어 있어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중요한 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당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만 죽이자. 제발. 과연 온당한 일일지도 나 더 이상 확신이 서질 않는다. 혁명을 우리가 주도한 건지 우리가 혁명의 장기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로베스피에르는 너 혁명하지 끝났어. 민중들한테 아직까지 돌아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공포 정치는 민중들에게 모든 것이 균등하게 나와줄 때까지 무조건 유지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니까 당통의 말. 나는 처벌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자네가 말하는 미덕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자네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빚을 진 적도 없어. 여자들과 잔 적도 없겠지. 자네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일도 없어. 로베스피에르, 자네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반듯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도덕적인 얼굴을 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아. 그건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을 보고 즐기려는 못된 심보에 불과하다고. 자네 미덕을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이제 미덕 얘기하고 나니까는 지겨워! 라고 하면서 당통이 그냥 확 뛰쳐나가 버립니다. 당통이 확 뛰쳐나가 버리고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가 막 그렇게 써있진 않습니다. 다 집어 던지겠죠, 막. 다 집어 던지면서 막 혼자 막 내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지문은 그렇게 써 있어요. 생지스트가 등장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뭐 드라마적 연출이면 그러겠죠. 어디 어둠 속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생지스트가 이제 싹 나옵니다. 죽여야지. 누구를? 봤잖아.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다고.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생지스트가 르 비에 꼬르들리에라는 신문. 이 르비에 꼬르들리에라는 신문이 이제 이때 당시에 까미유가 이제 발행하던 신문인데 사람들은 많이 안 읽었다고 하긴 해요. 근데 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의 이 과격한 개혁 현안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이 신문을 봐.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과연 지금 혁명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생지스트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로베스피에르를. 그 신문 내용이 뭐냐면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트는 지들이 청렴한 척하고 도덕분자인 척하면서 사람들 목을 날릴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이런 류를 고대 로마에 있는 원전에 빗대어서 조롱해서 깐 거예요. 얘네들 납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여기서 결단을 하는 걸로 묘사를 해두셨어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로베스피에르가 결단은 하지만 최고 실권자니까 결단은 하지만 방통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건 생지스트입니다.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로베스피에르가 결단하는 것처럼 묘사는 해놨어요. 그런데 생지스트가 그래 내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는 자네는 나중에 오케이만 해. 이러고서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로베스피에르가 이때 또 막 격렬하게 고민을 해요. 죽이는 게 맞는가? 살리는 게 맞는가?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당통의 말이 맞는 점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천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애매하게 막 해석이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게 막 이걸 로베스피에르가 결단을 했다 안 했다 막 이거를 정말 애매하게 잘 묘사를 해두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1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2막이 딱 시작을 하면 또 어느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당통파가 다 모여들어 있어요. 당통이 로베스피에르와 담판을 하고 왔는데 그 담판마저 빠그라졌잖아요. 빠그라지니까는 당통파에 있었던 애들은 다 이제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계속 당통을 설득을 합니다.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자. 야, 우리 너 지금 방법 안 세울 거면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자. 라크로아가 제일 적극적이거든요.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 제발 뭔가 방법을 세우던가 아니면 치욕스럽게 죽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이러면서 막 당통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데 당통은 이 상황이 너무 지겨워요. 사실 난 요즘 지겨워졌네. 늘 똑같은 저고리를 입고 늘 똑같이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게 정말 지겨워 미치겠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 현 하나로 항상 같은 음만 내는 불쌍한 악기 같다고나 할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네. 나는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 이제 그것을 얻었지. 혁명이 나를 은퇴시키려고 하니까. 물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다 놨어. 이러고서 또 나와버려요 또.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막 미치죠. 막 이러다가 그래 그냥 명예롭게 그냥 돼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책길로 다시 또 바뀌어요. 여기서 또 시민들의 반응이 또 나와요. 아까 1막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민들 장면, 그런 것들 속에서 서로 막 또 여기서는 이제 신사와 거지 이런 사람들의 대사가 막 서로 막 엉켜있고, 그리고 창녀와 군인 이런 애들끼리의 대화가 막 엉켜있고 막 이래요. 그 모든 이 민중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로베스피에르는 민중들이 모두 평등한 그날까지를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등을 줘야 되는 민중들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당통원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런 식의 구도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저런 것들한테도 평등을 주겠다고 이런 시선을 또 던져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채널을 통해서 당통과 까미오가 재밌게들 산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3장에 넘어가면은 까미오 집으로 간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이 둘이 이 시민들이 막 떠드는 내용을 보는데, 신사인 척 하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낭만주의급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토론하는 그것을 슬쩍 흘려듣고 가거든요, 까미오가. 그러니까는 보라고, 지능 없는 애들이 예술 토론하면 저렇게 된다고. 막 이런 걸로 막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귀희너가 어떻게 사실주의 예술로 가는 포문을 여는지가 까미오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2막 3장의 첫 대사가 까미오 대사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요 대사 아주 예술입니다. 이것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금 전에 들었던 예술 논쟁 까면서 민중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리실이 끼어들어. 리실이 까미오의 아내예요. 그리고 까미오랑 리실은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실이 이제 그 차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차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통은 막 듣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당통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리실 내 얘기 어때? 내 얘기 알아들었어? 그러니까는 당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현학적이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알콩달콩한 것을 보여주는 와중에 당통한테 이제 쪽지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당통이 이제 탁 펼치자마자 정말 빠르다. 생지스트가 나를 체포하라고 지금 지령을 떨어뜨린 모양이네. 라고 딱하게 얘기한 순간 이제 툭 하는 거죠. 까미오가. 넋 놓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리실도 이제 덜컥했어. 여기 있으면 자네도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난 나갈게. 이러고서 내가 그냥 갑니다. 어디 가려고 너 지금?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는 설마 진짜 날 잡겠어? 이러면서 그냥 씩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리실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보, 당통파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을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까미오가 이제 아니야, 나랑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설마 나까지 잡겠어? 왜냐면 로베스피에르랑 까미오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 학급 친구예요. 또 심지어 당신이 지금 너무 걱정을 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지금 바로 로베스피에르랑 단판지혜로 갈게 라고 자충수를 듭니다. 이때 잡혀버려요, 까미오는. 그래서 이제 까미오가 씩 나가니까 이제 리실이 혼자 이제 걱정, 고민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장 넘어가면 4장은 4장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거 방금 나갔잖아요. 그런데 방금 뛰쳐나와가지고 얘가 산책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들판 이런 데로 가요. 거기서 혼자 격렬하게 고민하고 있는 혼잣말을 이 4장 한 장을 할애해서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딱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왜 드냐면, 이런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셰익스피어에 있는 그 수많은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햄릿의 고뇌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미쳐가지고 이 막 악을 쓰는 리어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 써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그냥 이 막 저도 모르게 그 글을 읽다 보면 막 편도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와, 이 사람은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바로 또 시간이 딱 점프해가지고 당통의 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렇게 신나게 고민했잖아요. 신나게 고민하고 장면이 칙 바뀌면 이런 것도 또 몽타주죠. 그러니까 한 힘을 내 몽타주를 또 둬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양립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립하는 두 감정을 하나는 들판에서 보여주고 하나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여주면서 거두는 효과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들판에서 똑같은 내용을 고민해도 들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구조화된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을 고민할 때에는 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나 설득력 있게 묘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4장에서 들판에서 고민할 때는 그 고민의 내용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소리도 질러대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혼자 이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이 고민하는 내용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온 그 대사를 이제 듣고 아내인 줄리가 자다가 깨서 나오거든요. 근데 당신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순간 건망증이 있었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온 말인지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심리적 강박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런 연기 양식들이 심리연구 프로이트가 1900년에 하는데 70년 전에 이걸 미리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고찰돼서. 이런 데서 현대성인데가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주일리가 막 지금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극심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안아주고 뭐 해주고 우리 들어가서 자요. 그래서 들어가서 잡시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에서 9월 학살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한 어떤 말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잡시다 하고 하는 순간 5장이 끝나고 바로 6장 넘어가면은 바로 당통 집 앞거리입니다. 여기에 1막에서 로베스피에르한테 설득당해서 자코뱅 당원이 되었던 시민들 있죠. 그리고 시몽이라는 프롬프터가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시몽이라는 그 아주 가난한 프롬프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작가도 여기 나오는데 이 작가가 로베스피에르한테 이제 선동당해서 자코뱅당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당통을 체포하는 체포조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인물 배치와 이 구조가 정말 꽉 짜여져 있어요.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이제 때려잡을 때가 왔어. 우리가 잡으려는 게 누구라고? 해는 넘어갔나? 넘어갔겠지. 불이 꺼졌나? 불이 꺼졌겠지. 오케이 들어가자고 라고 하면서 이제 몽둥이를 이제 끌고 이제 건장한 사내 몇 명이 당통 체포하러 들어간 장면이 딱 나오죠. 바로 국민공회. 이 급박한 순간과 그냥 동시 진행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수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정말 긴장감이 엄청나죠. 국민공회에서 르장드르라는 애는 원래는 로베스피에르 쪽 입장에 서 있던 애였어요. 그런데 당통파 처형, 그러니까 에베르파 처형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로베스피에르 쪽에 서 있다가 당통파 처형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의견을 다르게 되는 이러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르장드르는 요 후에 로베스피에르를 축출하는 이제 바레르와 이제 한 팀을 먹게 됩니다. 콜로데 여르부아나 비오 바레 얘네들하고 한 팀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는 르장드르가 이제 또 이 당통 체포하려고 지금 소문 다 나돌았다는데, 근데 벌써 체포했죠. 나돌았다는데 이러다가 또 이제 우리 의회 연설에서 이제 이 당통을 이제 죽이자고 할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는 야 너 내 편 들어줘. 당통의 죽음만 일단 막아보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멀리서 생지스트랑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 개수작 부리기 전에 빨리 먼저 쳐내야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는 로베스피에르가 바로 르장드르가 하는 말을 이제 연설을 딱 끊어버리고 바로 연설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긴데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특혜 따윈 없다. 범죄를 저지른 한테 특혜 따위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혁명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 그것이 같이 혁명을 주도했던 동료라고 할지라도 용서는 없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죽게 되는 단초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건데, 이런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같은 혁명 동지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같은 동료들한테도 섬찟하게 하는 말이고, 이런 연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르장드르가 지금 반대하는 저 의견은 분명히 지금 당통을 옹호하는 것 같고, 당통을 옹호하는 이유는 르장드르가 아까 얘기했던 당통 일파 중에 라크로아, 얘네들 또 친구거든요. 너 라크로아랑 친구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난날, 그러니까는 1막 마지막에 서로 경로를 냈잖아요. 여기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약간의 위증을 하죠. 그때 당통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 협박했다고. 당통의 체포에 대해서 이제 이 동의를 다 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혁명적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당통 일파 또한 에베르파처럼 다 처형돼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를 이제 몰고 가는 거고, 결단을 센지스트가 마지막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고히 하게 되는데, 그 센지스트의 연설이 또 압권입니다. 센지스트의 의견도 굉장히 장광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지스트는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둘 다 공포 정치를 주도한 인물들인 건 맞지만 로베스피에르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 속해 있었던 공포 정치가였던 것 같고, 그 현실적인 것을 이제 지탱하는 어떤 철학적 이론이나 관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센지스트가 좀 제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지스트의 언어는 굉장히 관념론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신속하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창조되었기에 자연 자체가 만들어준 개인 간의 차이만 제외하면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건 아니면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계급이건 남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거나 특권을 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이 원칙이 적용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7월 14일, 8월 10일, 5월 31일은 혁명의 구두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세기가 걸리거나 수세대에 걸쳐 마침표가 찍어졌어야 할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물줄기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시체를 토해내는 게 그리 놀랄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혁명 원칙에 몇 가지를 덧붙여야 할 시점인데 고작 수백 구의 시체가 그런 일에 방해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섭죠. 기계. 이런 거예요. 미덕 강조, 공포 정치의 수작, 로베스피에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 내용은 다 생쥐스트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들 생쥐스트, 로베스피에르 만세! 라고 하면서 국가를 부르면서 2막이 끝납니다. 3막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감옥으로 확 바뀝니다. 정말 이 경제적인 언어 사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게 진짜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죠. 우리랑 다르게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룩셈부르 감옥에 딱 보여주면 여기는 벌써 쇼메트, 페인, 메르시에, 에로는 벌써 잡혀 들어가 있었고요. 쇼메트, 페인, 메르시에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진짜 설명하면 여러분들 더 오히려 헷갈려질까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지롱드 파였던 아니면 광토의 옹호자였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정보는 찾아보세요. 아무튼 근데 이들이 누군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들이 감옥 속에서 나누는 이 철학적 논쟁이 있어요. 맞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나누는 이 철학적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고통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제발 부탁이니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발 내 앞에서 논증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대한 지식인이시여. 이렇게 슈메트가 그 메르시에랑 토마스 페인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 이미 혁명을 통해서 신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 강력한 회의가 들고 있었던 이런 시대거든요. 신이라는 게 진짜 존재할까 말까. 혹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 기독교 놈들이 주장하는 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세로 가서 평화롭게 산다는데 내세란 게 진짜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을 막 시작하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예요. 확신이 없던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슈메트가 얘가 이제 시한판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그 단두대로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도 단두대에 통해서 곧 죽게 될 텐데 거기서 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인간은 만약에 내가 단두대를 보낸 이것이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악이라고 판결하면 자기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두렵고 내세가 없으면은 죽고 나서 내 의식 자체가 그냥 무로 돌아가니까는 그럼 마음의 안정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인인 토마스 페인과 메르시에게 신의 존재가 부재함을 증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논쟁의 장으로 또 이런 장면을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토마스 페인이 신의 부재 존재를 증명을 해요. 이 세상을 만약에 신이 창조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일 리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염세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신의 존재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현실이 고단해. 근데 이 고단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신이 창조했다고? 선한 신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논증하는 거죠. 이 내용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모르셨겠죠, 이런 거? 헛소리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아, 이 부분은 빨리 넘기라는 얘기구나. 철학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공포스러워했고 어떤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었는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논증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잡혔던 당통, 라크루와, 까미유, 필리포가 이제 잡혀가지고 몰려 들어오는 거죠. 미리 잡혀있던 에로와 이제 이 지식인이었던 토마스 페인, 메르시에 이런 사람들은 다 저네들까지 잡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보다듬어 주고 이미 만신창이야. 그래서 단통은 들어오자마자 늙어 죽느니 차라리 그렇게 영광스럽게 단두대에서 죽는 것도 나쁘진 않지. 이런 또 같은 헛소리를 부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암울한 분위기에서 장면이 잠깐 확 바뀝니다. 바로 푸켓탱벨하고 에르망의 이제 검사실로 바뀌거든요. 진짜 인물 설명을 계속해야 되네. 푸켓탱벨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검사예요.
검사로서 악독함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검사로서의 권력 남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큰일 났네. 푸켓 탱빌이 당통도 고소해가지고 사형장으로 보내지만 이 뒤에 로베스피에로도 푸켓 탱빌이 고소해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푸켓 탱빌도 그 다음 연도에 목이 잘려요. 이런, 그러니까는 네, 그래요. 근데 이 푸켓 탱빌하고 에르망이 당통하고 잡아들였는데 재판에서 제 말빨 엄청나잖아. 그리고 민준 선동도 엄청나고 분명히 무죄가 날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배심원죄였거든요. 무죄 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죽일 거야? 요런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정말 짤막하게 나와요. 괜찮아. 이미 배심원 내가 다 물색해뒀어. 그래서 3장 넘어가면은 이제 메르시에가 이제 그 당통한테 이제 막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해요. 니들 그렇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적 제거하는 이런 걸로 지금 가다 보면 결국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피만 늘리게 된다. 그리고 당통 너는 네가 같이 주도한 지롱누파 처형에 그들이 흘린 피에 익사해서 죽게 되는 거다. 이런 문학적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진짜 이걸 다 맛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힘드네. 그냥 메르시 대사 읽어드릴게요. 보면 모르겠소 라크루아. 형등이 뭇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칼춤을 추고 혁명의 용암은 흘러내리고 단두대가 공화 정치를 실현하고 있어. 저기 관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고 로마인들은 손을 비벼대지. 하지만 저들은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희생자의 숨 넘어가는 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당신들의 판에 박힌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라고. 주위를 둘러보시오. 이 모든 게 당신들의 말이요. 당신들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란 말입니다. 이 비참한 인간들, 사형 집행인, 안두대, 이 모든 게 당신들의 말이 실현된 것들이요. 바예지드가 자신의 피라미드를 지었듯 당신들은 사람들의 잘린 머리로 당신들의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혁명이란 이름으로 현실화시킬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부작용,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생겨날 이 어마무시한 피해 연극. 이때 당시에는 연극이 필요 없었던 시대라고 얘기해요. 혁명정부 시대에는 연극이 필요 없었던 시대다. 왜? 매일매일 일회성 공연으로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강렬한 연극이 어디 있어요? 기요틴이라는 게 그렇게 피해 무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 머리 잘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광증으로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죠.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통이 그래서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꼭 살아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살아서 나가요, 메르시에는. 드디어 혁명재판소입니다. 에르망이 이제 판사거든요. 에르망과 이제 그 당통이 이제 그 변론. 이게 진짜 아주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진짜 너무 다 귀중한 자료들인데 설명 못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당통이 그때 당시에 이 현란한 말빨이 어느 정도인지가 여기서 다 확인이 돼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사적인 관계에서야 뻔뻔함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내가 지금껏 자유를 위해 싸울 때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애국적 뻔뻔함은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지금의 내 뻔뻔함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화국을 위해 그 야비한 고소인들에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모함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혁명가에게는 냉철한 변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부류의 남자들은 혁명에서 무한히 귀중한 존재들이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유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들은 내가 미라보, 디무리에, 오를레안과 함께 모반을 꾸몄다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저 한심한 전제군주의 발밑에서 굽실거렸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고는 빠져나갈 수도 구부러뜨릴 수도 없는 정의 앞에서 답변하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생지스트. 당신은 후대에 반드시 이 중상모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아무래도 재판이잖아요. 그냥 목을 자를 수 없으니까 기소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전에 에르망이 쭉 다 읽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통은 생지스트가 부당하게 나를 밀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너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생지스트가 자기의 정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이걸 밀고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역사적인 사례를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때 당시에 생지스트가 당통을 혁명재판소에 기소한 내용이 그거예요. 1. 뇌물사건. 이건 동인도 회사 사건인데 여기서도 내용이 나오긴 해요.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광범위하게 당통이 빼먹었거든요. 실제로 당통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2. 미라보와 꾸민 음모. 그리고 3. 루이 16세와 암거래한 거. 그리고 4. 디무리에 장군과
버린 술책, 그리고 5. 지롱드파와 타협했던 건, 그리고 6. 루이 16세 완족을 구명했던 운동에 거기서 뒤에서 후원했던 일, 그리고 7. 외국 혐의자들과 또 공모해가지고서 스스로 빼먹은 일, 그리고 8. 혁명정부에 대한 비난 등, 혁명정부에 대한 비난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르 뷰에 꼬르들리에 그 신문에 이제 같이 그것을 게재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비히너가 참고했던 역사서에는 생지스트가 부당하게 이제 정적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당통한테 저런 대사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후의 역사서들을 다 참고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 지식인들에 의해서 다시 복권되거든요. 공포정치의 그 수장에서 아니다. 정말 청렴결백한 혁명정부의 우두머리였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복권되거든요. 요럴 때 요 내용을 갖고 들어와요. 실제 당통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문서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계라는 게 쓰기 힘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반박 자료가 후대에 언제라도 튀어나오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그냥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렇게 현란하게 법정에서 변론을 하니까 배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당통이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 지금 막 정적들을 처벌하려고 막 이러한 흐름들을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생지스트가 음모를 꾸민 걸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배심원들이 당통평이 되죠. 그러니까 에르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잠깐만요. 종소리 안 들립니까? 그만 말해. 너 자꾸 너한테 발언 기준이니까 한두 것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막 종소리 막 이러면서 너무 진부하게 재판이 흘러가니까는 잠깐 심리를 중단하겠어. 다시 감옥에 쳐넣어! 이러면서 이제 장면이 딱 끝납니다. 감옥으로 장면이 또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지롱드파에 있었던 딜런 장군이라는 애하고 같이 방을 쓰는 밀고자, 드디어 이제 라플로트, 밀고로 까미유의 아내가 잡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플로트랑 내가 같은 감방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딜런이라는 장군이 술 취해가지고 얘가 지롱드파였고 감옥생활 지금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다 뒤엎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술취만 계속 부려요 감옥 속에서. 술은 또 어떻게 마셔? 그렇게 하니까는 라플로트가 그 옆에서 그걸 동조하면서 듣고 있다가 라플로트도 언젠가는 단도대에 자기 목이 달아날 건데 살고 싶은 거야 얘가. 이런 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고통을 얼마나 고소했던가. 그러니까는 자기 죄로 인해서 목이 달아나고 이런 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시대예요. 이미 정치적 의미로 죽어나가는 내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건 이미 다 광범위하게 다 깔고 있고, 그것보다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야? 실제 단두대의 목이 잘려나갔을 때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마무시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 의학 연구 서적들이 그때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단두대에 잘린 몸은 진짜 고통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이걸.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공포심이 너무 센 것을 이제 아까 그 쇼매트를 통해서 보였다면 이번엔 라플로트라는 밀고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쇼매트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의 부재 증명을 요청하는 철학적인 쪽으로 간다면 라플로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형당 그 고통을 느끼기 싫으니까는 밀고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정말 꽉 짜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라플로트가 이제 이 고통이 싫어서 까미유의 아내를 밀고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은 심리가 잠깐 중단된 이 상황에서 이제 공안위원회의 생기스트, 바레르, 꼴로데르부와 비오바렌 얘네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리 이제 설명해드리고 들어갈 거지만 바레르, 꼴로데르부와 비오바렌 얘네들이 다 이제 원래 로베스피에르 파였는데 당통 숙청 이후에 생기스트랑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더 강력하게 나가거든요. 혁명정부를 더 광활하게 진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진 바레르, 꼴로데르부와 비오바렌은 바로 배신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가 처형당해요.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재판장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비오바렌하고 바레르하고 꼴로데르부와는 이거 어떡하냐, 이럴 줄 알았다, 당통 말 잘한다. 이게 다 저러다가 제 목 못 자른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는 생지스트가 그 정도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 이미 배심원들 다, 내가 푸켓 햄을 시켜서 매수해 뒀고, 아무리 재판정 그 분위기가 당통 위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은 결국 유죄 때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푸켓 햄밀한테 생지스트가 그렇게 준비하라고 시켰다라는 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죠. 그래가지고 이런 장면이 흘러가다가 생지스트 쪽으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라플로트의 밀고 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까미오 데블랑의 아내와
당통의 아내인 쥐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돈을 막 뿌리면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당통이 무죄라고 이제 온 도시에 떠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밀고 편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센지스타 여기서 이걸 탁 받아보면서 승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지금 당장 공안위원회로 지금 달려가서 입법을 하나 하세요. 무슨 입법? 반혁명 분자한테는 변론권을 주지 않는다. 라는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진단 후에 다시 이제 감옥에 잠깐 들어서 쉬고 있는 당통의 이빨을 잠깐 보여줘요. 아, 당통 역시 너 말 너무 잘한다. 막 그러면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승리의 차이는 라크로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전히 아니야 이미 배심원들 다 매수해뒀을 거야.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떨고 있는 까미우도 보여주고. 그리고 당통 역시 다 지들끼리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철학적 논변 같은 걸 좀 해요. 다 귀중한 자료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푸키에가 이제 생지스트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걸 해서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혁명 재판이 다시 열려요. 2차 심리가 열리는 거죠. 2차 심리가 열리자마자 이제 당통이 이제 막 나오자마자 막 열성을 막 다해가지고 막 자기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는 와중에 이제 에르망한테 푸케텍빌이 그 쪽지를 딱 건네주죠. 반혁명 분자한테는 변론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방금 입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 변론 중지! 딱 이렇게 하고서는 뭐야 또 그거다! 그 생지스 그 비열한 시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생지스트의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도대체 모릅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막 아사리판 내가지고 이제 당통 편 그리고 당통이 아닌 편 중립편에서 막 서로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 혁명재판소에서 그 혁명재판소 앞 광장으로 애들을 꽉 이동시킵니다. 이런 것도 이때 당시에는 절대 쓰지 않는 쓸 수가 없는 연극 기법이잖아요. 장소를 장면 중간에 막 그거를 옮겨야 돼. 방 내부에서 외부로 움직이는 이걸 어떻게 한 장면에서 묘사할 거야. 연극 무대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써있다. 막 끌고 나와가지고 재판소 앞에 몰려나가니까 그 앞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막 몰려있겠죠. 거기서 이제 시민들끼리 막 싸워요. 당통이 맞다, 로베스피에르가 맞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시민들의 언변들이 막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미 시민들한테는 어떤 것이 위정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냐면 돈이 많은가 적은가예요. 그래서 당통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보기에 돈을 아주 그냥 싸그리 긁어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던데 우리 로베스피에르님을 봐라. 얼마나 청렴결백하시냐. 저런 분이 개수작을 부릴 리가 없다. 라는 쪽에 시민 의견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뒤바뀌어버리고 당통을 사형에 처하라 라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막 넘어가면 사막부터는 이제 뒷정리를 하기 위한 장면들로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이 엄청나고요. 더 엄청나요. 결말로 치달아가는 쪽이니까. 당통의 집에 있는 당통의 아내 쥐리가 이제 아들에게 네 아버지는 죽을지 모른다. 가서 네 머리카락을 전달해드리고 오렴. 이런 장면. 그게 1장이고요. 뭐 2장은 뒤마라는 로베스피에르의 종복이에요. 당통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민들을 이제 설득하러 다니는 장면. 3장은 다시 감옥에 갇힌 당통 일파. 얘네들은 이제 다 포기한 상태. 그래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마지막 언어 같은 것들이 이제 요 3장에 써 있어요. 다 좋은 말인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면은 이제 단두대 앞에서 그때 다시 실제했던, 그러니까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단두대까지 나르는 마부들, 처형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앞에 모여든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데서 정말 리얼리티가 어마무시합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또 보이고, 그런 장면들 와중에 리실이 이제 막 그 인파를 막 뚫고 막 지나가가지고 지하 감옥인데 요만큼 올라와서 보이는 감옥 있잖아요. 지면에서부터 요만큼 있어가지고 거기로 리실이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까미오라한테 노래 불러주고 막 이런 장면, 이런 데서 낭만성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진짜 뭐 얼마나 절충을 잘했는지.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그래서 당통과 그 일파들이 마지막 담소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이런 장면.
그들이 이제 타고 차용대로 이제 가는 장면. 그 다음 장면 넘어가면 바로 주일리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을 보내고서는 독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혁명광장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서 또 게으르고 비이너가 또 천재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당통의 죽음에서 당통한테 이제 좀 몰아줬으면 루이 16세가 마지막 처형 때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 어마무시하게 역사적인 말인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낭만적인 언어를 줄 법도 한데 그런 낭만적인 언어를 안 줘요. 이런 데서도 정말 이 사람은 이 세련됨이 느껴지거든요. 무슨 언어를 주냐면 이제 곧 죽을 시간이시니까 그만 떠들고 포옹 그만하시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제 당통 일파가 죽기 직전에 이제 서로 이제 껴안고서 막 이렇게 막 이 각오를 다지는 이런 장면에서 뭐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형 집행이 와서 그만 떨어져. 빨리 그냥 목이나 그냥 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서 아주 격렬하게 네가 이렇게 떨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목이 떨어진 저 바구니 속에서 서로 키스를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련됨이 있어요. 이런 데서 현대성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당통 일파들은 목이 떨어지죠. 기요틴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장면이 그러면 여기 그게 끝나나 싶은데 목이 떨어진 뒤에 처형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자신들이 그때는 언제고 지지를 했을 텐데 그 시민들이 이 처형 광경을 그냥 한낮의 여흥거리로 즐기고 있는 이 모습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로 정말 내가 잘생겨가지고 지지했던 정치인이었는데 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목이 날아나 버리네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한때는 막 지지한다고 막 했던 그 지지자가 죄인으로 목이 달아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변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욕을 퍼붓는 이런 장면을 리실의 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장은 리실이 슬퍼하는 장면,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리실이 이제 노래를 막 하죠. 거기서 이런 데서 또 낭만적 코드가 있어요. 하고 이제 다 이제 소진해버린 리실이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순찰병들이 막 돌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실이 거기서 얘기하죠. 국왕 만세 라고 얘기하면서 잡혀가요. 그러면서 공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뭐 이제 어마무시하잖아요. 정말 리얼리티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리얼리티로 속인 거죠. 사실 리실은 만세를 외치고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비이너가 제시하는 그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콘텐츠니까 비이너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광범위하게 일부의 프랑스 혁명을 간략하게나마 이 인물들을 중점으로 설명을 해드린 이유도 다 여기 있어요. 로베스피에르까지가 혁명의 분기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이야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비이너가 선택한 그 역사적 시간대는 당통의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해드렸듯이 프랑스 혁명이 과연 어디서 최종적으로 그 동력이 끊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역사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로베스피에르 처형이 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를 붙여드릴게요. 그렇게 당통파까지 처리하고 나서는 혁명정부의 현안을 이제 과감하게 추진해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또 특히 이 당통으로 인해서 반혁명분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한테는 변론권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바로 처형장으로 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혁명정부의 독재로 가게 되는 길이 완벽하게 이제 열린 거죠. 여기 플러스 뭘 제정하냐면 당통 처형 이후에 이제 프레리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신문도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직결처형. 직결처형. 반혁명분자 직결처형 이것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로베스피에르파 내부 분열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격한 차단으로 계속 나아가니까는 같은 팀원으로 있는 애들도 이제 슬금슬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문도 없이 죽인다고? 그럼 언제든지 낙인만 찍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내부 분열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로베스피에르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로베스피에르랑 센지스트가 이제 이때 겁에 질려요. 그래서 이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이런 데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적어도 마지막 남은 자기의 동료들은 좀 다독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여유가 있었다면은 살아남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과격하게 나갑니다. 내가 암살 미수 사건까지 겪었는데 이런 걸 보니 여전히 우리 편 내에도 반혁명분자가 있는 것 같소. 그러니까는 반혁명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단도대를 박을 것이요. 이런 식의 연설을 그냥 해버리거든요. 이게 테르미도르 8일이에요. 테르미도르가 그 혁명정부 달력으로 재편된 다음에 11월째가 되는 애가 테르미도르 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테르미도르 8일에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얘기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같은 편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이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쳐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테르미도르 9일날 생제스트랑 로베스피에르가 다시 연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비오바렌, 바레르, 콜로데르부아가 쟤네들이 반항명분자다! 당장 체포하라! 이러면서 그 국민공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해놨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베스피에르랑 생제스트를 강제로 끌어내리죠.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생제스트랑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마지막 동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 꼬민이 들고 일어나요. 민중의 친구인 로베스피에르와 생제스트를 당장 석방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봉기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이 바레르랑 얘네들이 다 미리 알고 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먼저 제지해서 먼저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와 그때 당시에 파리 꼬민에 있는 주동자들 같이 단두대로 보내면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뒷이야기도 이제 혁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뒤에가 이제 바레르와 콜로데르부와 그리고 비오바렌으로 인해서 이제 총재정부가 탄생을 해요. 총재정부로 이제 가는데 그 총재정부가 굉장히 진짜 혁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지부진함에 지친 그 말미에 혁명은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큰 그림은 그래도 대충 보이시죠? 예. 그걸로 만족합니다. 2부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극에 대한 이야기는 3부에서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